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최저임금으로는 사흘치 식비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 맹장 수술도 못하고 교사가 한 달 내내 일해도 계란 한 판 제대로 사기 힘든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산층 국가였고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 넷 중 한 명이 나라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자멸의 교과서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사들였고 수도 카라카스는 카리브의 파리라 불릴 만큼 화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번영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땅은 말 그대로 석유 위에 떠 있는 섬이었거든요. 원주민들이 땅에서 새어나오는 검은 액체로 불을 피우고 배를 방수 처리하던 그 물질, 석유가 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20년대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100만 배럴에서 1억 4천만 배럴로 치솟았으니까요. 1929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 경제는 완전히 석유에 종속되기 시작했죠. 전체 수출의 92%가 석유였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전형적인 네덜란드병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석유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 다른 산업은 아예 발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농업도,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걸프, 로열 더치쉘, 스탠더드 오일 같은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98%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걸 본 베네수엘라 정부는 1943년 탄화수소법을 만들어서 석유 수익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했죠. 이 조치 하나로 정부 수입이 5년 만에 6배로 뛰었습니다. 돈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에는 더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와 함께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을 만든 거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카르텔을 만든 셈이니까요. 일반 기업이 이런 짓을 하면 독점금지법 위반이지만 국가들이 모여서 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완전히 국유화했습니다. 국영석유 기업 PDVSA가 탄생한 거죠. 2000년대 초반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네수엘라가 계속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면서 결국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 된 겁니다. 사우디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거죠. 2012년에 베네수엘라의 GDP는 3,72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석유 덕분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망했을까요? 핵심은 단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오용입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시작했죠. 무상 의료, 식량 보조금, 무상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빈곤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석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거죠. 거기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졌고요. 베네수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정체되어 있던 유전 개발을 다시 시작했고 부패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을 선언했죠. 2002년에 석유 산업 파업이 벌어졌을 때는 수천 명의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이때부터 PDVSA는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안 보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정부는 넘쳐나는 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쏟아부었고 사람들은 차베스를 영웅처럼 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빈곤이 줄어들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진보적 성공 사례처럼 보였죠. 여기까지는 베네수엘라가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성공이 석유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이죠.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위험한 전제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르웨이와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노르웨이도 엄청난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국영 석유 회사를 운영하며 그 수익으로 복지 국가를 만들었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석유 돈을 바로 쓰지 않은 겁니다. 대신 국부 펀드라는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죠. 지금 이 펀드의 가치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노르웨이 국민 한 명당 29만 5천 달러씩 있는 셈이죠. 더 중요한 건 3% 룰입니다. 노르웨이는 이 펀드에서 1년에 딱 예상 수익률만큼만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자체를 팔아서 나온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투자해서 번 이자만 쓰는 겁니다. 원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석유가 다 고갈되어도 펀드는 영원히 남아서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들어오는 석유 돈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뿌렸죠.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당장 생활이 나아지니까요. 차베스의 지지율은 치솟았고 그는 계속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를 저당 잡은 거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구조였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부패였습니다. 정부 일자리가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석유 돈을 빼돌리기가 쉬웠거든요. 수십억 달러가 공식 장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06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르헨티나 채권을 사면서 특정 은행가들이 수백억 원을 중간에서 빼먹은 사건이 터지기도 했죠.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도 문제였습니다. 석유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자원은 원래 국민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생산적인 투자나 교육이 아니라 그냥 현금처럼 나눠주는 식이었거든요. 이러면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경제는 석유 가격에만 목숨을 걸게 됩니다. 2004년부터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거품처럼 부풀었습니다. GDP가 2014년까지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조업은 죽었고 농업은 사라져 오직 석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마저도 제대로 뽑아낼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재앙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도 둔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죠.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석유 수입이 거의 90% 가까이 날아가 같은 기간 1인당 소득도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2014년 인플레이션은 69%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죠.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입이 급감하는데 복지 지출은 줄일 수 없었거든요. 줄이면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명령에서 화폐를 마구 발행한 거죠. 이게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에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13만 %를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1만 원이 되는 수준입니다. 돈이 휴지보다 못한 가치가 된 거죠. 사람들은 돈을 가방에 가득 담아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ATM기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돈으로는 껌 한 통도 못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부는 가격 통제와 환율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물건 값을 강제로 낮추고 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한 거죠. 하지만 이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건을 팔 수 없으니 생산을 중단했고 가게 선반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암시장이 번창했죠. 공식 가격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100배 비싼 가격에 몰래 거래하는 시장이 생긴 겁니다. 국민들이 체감한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진통제도, 마취제도 없었죠. 의사들은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없으니까요. 한 산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죽어갔고요. 전기가 끊기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정전이 되는 건 기본이었고, 심할 때는 사흘 내내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카라카스 같은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하수구나 강에서 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당연히 수인성 전염병이 퍼졌고요.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교사들은 한 달 월급이 계란 한 판 값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자기 월급이 몇 달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많은 교사들이 한 달에 10달러에서 20달러 밖을 받으며 이 돈으로는 가족 식사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의사나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직 월급이 햄버거 2개 값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식량 부족은 더 심각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는 새벽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빈손으로 돌아갔죠.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밀가루, 쌀, 우유, 계란 같은 기본 식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가족들은 하루 한 끼로 버텼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절하는 학생들이 속출했죠. 배가 너무 고파서요. 범죄는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때 카라카스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20명을 넘기며 전 세계 최악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터 수준입니다. 강도와 납치가 일상이었고 경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경찰들도 뇌물을 받거나 범죄에 가담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과 전문직이 떠났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들이 콜롬비아, 칠레,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 다음에는 중산층이 떠났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78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죠. 전쟁이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난민, 이주민 규모로는 세계 최대급입니다. 실제로 국외로 탈출한 베네수엘라인 수는 시리아 난민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콜롬비아에만 250만 명, 페루에 150만 명, 칠레에 6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걸어서 버스로 때로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뇌 유출도 심각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국영 석유 회사 PDVSA에서 일하던 숙련 엔지니어들도 대부분 사라졌죠.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제대로 뽑을 능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도 생산량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설비가 노후화되고 기술자는 없고 투자는 끊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일까요? 외부 요인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대표적이죠. 2005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특정 인물과 기관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침해와 부패를 이유로요.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제재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미국 석유 산업에 위협이 되니까요. 실제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금지했고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경제에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재는 케이크 위의 체리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이죠. 제재가 없었어도 베네수엘라는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의 부재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재산권 보호가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빼앗을 수 있죠. 보상도 없이요. 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 빼앗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는 석유가 넘쳐나지만 그걸 개발할 외국 기업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몇 년 투자해서 유전을 개발해놨는데 정부가 와서 빼앗아가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국영 석유 회사 PDVSA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석유를 뽑는 회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돈줄이 되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았고 수익은 투자가 아니라 정치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 결과 생산 설비는 망가지고 기술은 뒤떨어지고 생산량은 계속 감소했죠. 2023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75만 배럴 정도입니다. 전성기 때는 330만 배럴이었는데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금광을 가지고 있는데 곡괭이 사용법을 몰라서 금을 못 캐는 격입니다. 정치 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마두로가 3선에 성공했다고 발표되었죠. 하지만 전 세계가 부정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야당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독립적인 선거 감시단조차 접근을 못했고 투표 용지 집계 기록도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2024년 말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웃나라 가이아나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가이아나에서 유전이 발견되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 영토의 3분의 2가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군사행동을 암시했죠. 이건 국제사회에서 베네수엘라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해진 만큼 숫자로 보는 국내 경제 상황도 처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는 어떤 상태일까요? 2025년 기준 각종 국제기구 추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의 명목 GDP는 약 1,000억 달러 안팎, 1인당 GDP는 3, 4천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기준 190%입니다. 예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살인적인 수준이죠.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올라온 걸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는 2012년 수준의 5분의 1도 회복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지옥입니다. 실업률은 공식 통계조차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합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죠. 공무원이나 교사 월급은 여전히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의료와 교육 시스템은 붕괴 상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이 기본 의약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이 정상 가동되는 병원은 10%도 안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취약지역 아동들의 영양실조, 발육부진 비율이 2자릿수를 넘어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20에서 30%에 이른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석유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정제시설을 가진 나라로 수출하기가 어렵고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에 헐값으로 팔고 있죠. 게다가 생산량 자체가 적으니 수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여전히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정부는 헌법을 고쳐서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점점 사라지고 야당 인사들은 체포되거나 망명을 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인터넷도 검열당하고 있죠. 국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면 보복당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난민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고 이들은 남미 전역으로 때로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까지 갑니다. 이동 중에 강도를 만나고 착취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죠. 받아주는 나라들도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난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베네수엘라가 회복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회복하려면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첫째,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가 들어서야 하죠. 둘째, 재산권을 보장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석유 의존을 줄이고 경제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고 외국 투자는 제재와 위험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경제 다각화는 인프라도 인력도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13만 %에서 190%로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단지 최악의 최악에서 그냥 최악으로 바뀐 것뿐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원의 저주는 실제합니다. 석유나 광물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노르웨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당장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포퓰리즘의 위험성입니다.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그게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셋째, 부패와 법치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그걸 일부가 독점하고 빼돌리면 국가는 망합니다. 투명한 제도와 강력한 법치가 있어야 부가 제대로 분배되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재산권 보호도 마찬가지죠.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는 투자도 성장도 없습니다. 넷째, 경제 다각화의 필요성입니다. 한 가지 산업에만 의존하면 그게 무너졌을 때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믿었다가 석유 가격이 떨어지자 모든 게 무너졌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여러 수입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손실은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들이 다 떠났고 이제 나라를 재건할 인력이 없습니다. 인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부 교훈은 적용됩니다.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부패 문제, 인재 유출 등은 한국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죠. 베네수엘라는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도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이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역설, 이 모든 게 정책 실패와 부패,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현재로서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은 더 경직되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국민들은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대 전체가 희생되어야 할 수도 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풍요로운 자원도 올바른 관리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돈 관리를 못해서 파산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로또 당첨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석유는 수십 년간 계속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못 먹고 못 사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네수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계속 걸어갈까요? 만약 여러분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붕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의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